한국전쟁 피난민 이야기 눈물의 길, 희망의 발걸음.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곳곳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강변에서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어머니들은 장독대에서 된장을 뜨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마루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시원한 아침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날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서울 종로구에 살던 김순애 할머니는 그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한다. 아이고, 그때가 벌써 70년도 더 된 일이구나. 우리 큰아들이 12살, 둘째가 9살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지. 그런데 자꾸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어. 새벽 4시 38선 너머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게 뭔 소리지? 공사하는 소리 아닌가? 어디서 폭죽이라도 터뜨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성은 더욱 가까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크고 분명해졌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방송이 나왔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라디오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전쟁이라고? 진짜 전쟁이 났다고? 서울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해방 후 5년 동안 어렵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밭에서 김을 메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와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박영수 씨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왔는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고. 뭔 일인가 했더니 전쟁이 났다는 거야.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짐을 싸고 그러는 걸 보니까 진짜구나 싶더라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지.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보따리에 담았다가 다시 빼기를 반복했다. 쌀 한 자루는 너무 무겁고 이불 두 채는 부피가 너무 크고 아이들 옷까지는 많이 가져가고 싶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들의 위패와 가족사진 한 장. 평생 모아온 재산이지만 등에 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뭘 가져가야 할까요? 돈은 얼마나 들고 가야 할까요? 음식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집집마다 오갔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피난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남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붓, 할머니의 비녀, 아버지의 책, 어머니의 바느질감.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지만 가져갈 수 없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물건들이 그때까지 그대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중구에 살던 이정순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금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마루 밑에 숨겨두고 왔어. 나중에 돌아와서 찾으려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다시는 그 집에 가보지 못했거든. 서울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소 같으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때만큼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기차 문은 물론이고 창문으로도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다.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렸다. 나무로만 가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기차에 매달렸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기차 안에서 아이가 숨이 막힐까봐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만들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아섰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던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기차 안이 완전히 콩나물시루였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불안해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상황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임신부 여기 좀 앉으세요. 아이 좀 안아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기차역 주변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들은 걸어서라도 남쪽으로 가야 했다. 리어카에 짐을 싣고 자전거에 보따리를 매달고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 맨손으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만이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피난길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이들에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뽑아 다른 곳에 심는 것과 같았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며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쪽이 어디인가요?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피난길 곳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그저 남쪽으로 북한군이 오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한강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강 북쪽에 발이 묶였다. 다리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달려온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을 어떻게 건너지? 절망적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한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거나 헤엄을 쳐야 했다. 하지만 배는 턱없이 부족했고 배삭도 비쌌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의 의지에 강을 건너려 했다가 차가운 강물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6월이었지만 한강물은 여전히 차가웠다. 특히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관문이었다. 한강변에서 배를 기다리던 한 피난민은 이렇게 회상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배가 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배는 없고. 그러다가 누군가 나무 문짝을 떼어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는 걸 봤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갓난아기를 업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기나긴 피난길에서 아기가 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북한군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피난민들은 아기 울음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아기가 울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어떤 어머니들은 아기의 입을 막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기들도 있었다. 당시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던 한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한다. 내 아이가 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왜 애를 조용히 시키지 못하느냐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젖을 물려주고 재워보려고 하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은 평생 어머니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소달구지에 가재도구를 싣고 가는 사람들, 자전거에 보따리를 매달고 가는 사람들, 지게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 맨발로 뛰어가는 사람들까지. 신발이 떨어져 나가도 멈출 수 없었다. 발에 피가 나도 계속 걸어야 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이 떨어져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멈춰 있겠어요? 발바닥이 다 찢어져서 피가 났는데도 그냥 걸었어요. 아프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당시 15살이었던 한 생존자의 증언이다. 길가에는 지쳐 쓰러진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모두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다. 할아버지,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릴게요. 할머니, 기운 차리시고 나중에 꼭 만나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런 이별의 아픔은 피난길 곳곳에서 벌어졌다. 가족이 흩어지고 연인이 헤어지고 친구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헤어졌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은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지게에 업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길가에 있는 집에 맡기고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절망은 더욱 커졌다.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며 주저앉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야 했다.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 당시 30살이었던 한 아버지의 회상이다. 피난길은 계급도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았다. 어제까지 양복을 입고 다니던 관리들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니던 부인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피난민이 되었다. 모두가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춥고 똑같이 두려워했다. 신분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 시대였다.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피난길에서는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똑같은 처지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양반이고 상놈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피난민인데. 당시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말이다. 피난길에서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길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는 노인,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가족만 챙기기에도 벅찼지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길에서 애를 낳는 여자를 봤어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갈 길이 바빠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주고 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기뻐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전쟁이 끝났나 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1950년 겨울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들도 다시 남쪽으로 향해야 했다. 서울 수복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피난을 가야 한다니.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었죠. 당시를 경험한 한 할머니의 회상이다. 두 번째 피난길은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다.
이미 한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이 더욱 극심했다. 특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때 벌어진 것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었다. 함경남도 흥남항에는 후퇴하는 군인들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떨고 있었다. 배에 탈 수 있을까? 우리도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불안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흥남항에 도착한 피난민들의 상황은 참혹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추위에 떨어 파르르 떨고 있는 아이들, 절망에 빠져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 바닷바람은 차갑고 갈 곳은 없었다. 흥남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줄 서고 기다리고 배에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당시 흥남 철수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미군은 처음에는 군인들만 태우고 떠날 계획이었다. 민간인까지 태우기에는 배의 수가 부족했고 시간도 촉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미군 지휘관들은 마음을 바꿨다. 민간인들도 함께 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비롯한 수송선들의 인도적 수송 작전이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본래 군인과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설계된 배였다. 정원은 12명이었다.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승객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배에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이 탔다. 세계 해운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한 기록이었다. 배 안은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어요. 서 있을 자리도 앉을 자리도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서 견뎌야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탔던 한 생존자의 증언이다. 배 안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다. 화장실도 부족했고 음식도 부족했고 물도 부족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살아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배 안에서는 여러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흥남 아기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를 경험한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생명의 탄생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견뎌냈다. 5일간의 항해 끝에 배는 부산항에 도착했다. 1만 4천여 명 모두가 무사히 도착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부산 부두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울었다. 살았다는 기쁨,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고향을 완전히 등져야 한다는 서러움이 곡받쳐 올랐다. 부산 부두에 내렸을 때 정말 울었어요. 살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웠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고요. 흥남 철수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회상이다. 부산에는 이미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다. 시내 곳곳에는 천막촌이 형성되었다. 산비탈에 강변에 심지어 묘지에까지 천막을 치고 살았다. 한 천막에 서너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다반사였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사치였다.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야 했다.
부산 감천동에 천막을 치고 살았던 한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 천막은 정말 작았어요. 네 식구가 누우면 꽉 찰 정도였죠. 옆 천막과는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려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의지가 되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옆집에서 달래주고 밥할 쌀이 떨어지면 서로 나눠주고. 천막촌의 삶은 극도로 불편했다. 비가 오면 천막 안으로 물이 새어들었고 바람이 불면 천막이 날아갈 것 같았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천막 주변에 도랑을 파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바람막이를 세우고 나무 판자를 깔아서 바닥에 습기를 막았다. 화장실과 상하수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수십 가족이 공동 화장실 하나를 사용해야 했고 물은 멀리 있는 우물이나 펌프에서 길어와야 했다. 빨래는 근처 개천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질병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통을 들고 펌프로 가서 줄을 서죠. 한 번에 많이 가져올 수도 없고 하루에 몇 번은 가야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가서 도와주고. 그런데 그게 또 이웃들과 만나서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부산 피난민촌에서 살았던 한 할머니의 회상이다. 아이들은 천막교실에서 공부했다. 칠판도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지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무 상자를 책상 삼고 판자에 검은 칠을 내서 칠판을 만들었다. 연필도 공책도 교과서도 부족했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해야 한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공부해야 한다. 부모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만은 교육받게 하려고 노력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을 사주었다. 교과서가 없으면 다른 아이들과 돌려가며 받고 연필이 짧아지면 나무 막대기에 끼워서 끝까지 썼다. 천막 교실에서 공부했던 한 할아버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교실이라고 해봤자 큰 천막 하나였어요. 50명 넘는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책상도 의자도 없어서 맨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피난 와서 직업을 잃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무식하게 자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헌신했다. 때로는 자신들도 굶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어른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막노동을 하고 심지어 구걸도 했다. 자존심 따위는 생존 앞에서 무의미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버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체면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던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고향에서는 농사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따라했죠. 목청껏 소리 지르고 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피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다. 대부분 단순 노동이나 소상인이었다.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 힘들고 위험한 일일수록 피난민들이 맡았다. 현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위험하든 힘들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했죠. 부두에서 짐 나르는 일도 하고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는 일도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였어요. 당시 부산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바느질품을 만들어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팔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아이들까지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 우리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옷을 수선해주고 새 옷을 만들어주고 눈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계속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일이 귀하고 천할 것이 어디 있나.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야 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절박함이 훗날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으로 이어졌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서 피난민들은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대포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뛰놀고 어머니들은 빨래를 하고 아버지들은 일을 찾아 나섰다. 전쟁과 평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었다. 밤에는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불빛도 보이고. 그런데 낮이 되면 또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은 일하러 가고.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당시 낙동강 근처에서 살았던 한 할머니의 회상이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삶도 끝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삶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젊은 남자들은 의용군에 자원했고 여자들은 간호와 취사를 도왔다. 우리 오빠가 19살에 의용군에 나갔어요.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끝이라고 하면서 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당시를 경험한 한 할머니의 슬픈 기억이다.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였다.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장독대의 된장과 고추장, 조상들의 묘소. 모든 것이 그리웠다. 특히 부모님의 무덤을 두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돌아가서 성묘도 못 해드리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매일 밤 꿈에 고향집이 나왔어요. 마당에서 닭들이 뛰어다니고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싫었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함경도에서 내려온 한 할아버지의 고백이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고향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이제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투리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정도 달랐다. 부산 사람들 말이 너무 빨라서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달랐고. 고향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멸치를 안 넣었는데 여기서는 멸치를 넣더라고요.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낯설었어요. 함경도에서 온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다. 부산 사람들의 억센 사투리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 문화를 익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갔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더 강해졌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우리는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현지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정이 들더라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 같아졌어요. 당시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회상이다. 피난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굶주림이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쌀밥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고구마 줄기, 콩깍지, 심지어 풀뿌리까지 삶아서 먹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게 나온 채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정말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배고픔만 생각났어요. 길에 떨어진 옥수수알 하나라도 주워서 먹었죠. 나무 껍질도 벗겨서 삶아 먹어봤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뭐라도 배에 넣어야 하니까.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심각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성장이 멈추거나 발육부진이 된 아이들이 많았다. 어머니들은 자신이 굶어도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했지만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다. 우리 막내가 그때 5살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고 팔다리는 막대기처럼 가늘었어요. 젖도 말라서 줄 게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유라도 구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 어머니였던 한 할머니의 아픈 기억이다. 추위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겨울바람이 천막 사이로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이불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 겨울이 정말 무서웠어요. 천막 안에 있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거든요.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꼭 붙어서 잤어요. 그래도 새벽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죠. 부산 피난민촌에서 겨울을 난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연료를 구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나무를 구하려면 멀리 산까지 가야 했고 석탄이나 연탄은 너무 비쌌다. 그래서 사람들은 폐지나 나무 부스러기, 심지어 신문지까지 모아서 떼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금세 타버려서 오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다.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이불 한 장을 덮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우리 집 아이가 아플 때 약을 구해다 주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았던 거죠. 당시를 경험한 한 할머니의 따뜻한 기억이다. 남의 집 마당에서 흘린 눈물도 많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할 때의 굴욕감, 동냥을 해야 할 때의 절망감. 평생 남에게 구걸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굽혀야 했다. 하지만 그런 굴욕도 견맨내야 했다.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남의 집 문 앞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당시 피난길에서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고백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현지 주민들, 음식을 나눠주는 상인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적응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세 친구를 사귀고 놀이를 찾아냈다. 깡통으로 축구를 하고 돌멩이로 공기놀이를 하고 종이를 접어서 딱지치기를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절망에 빠진 어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놀아주고 웃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놀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뭐든지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당시 어머니였던 한 할머니의 회상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고향이 어디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아이들, 인천에서 온 아이들, 북쪽에서 온 아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분도 의미가 없어졌다. 모두 똑같은 피난민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집이 파괴되었거나 가족이 흩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새로운 터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영원히 고향을 잃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그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꿈의 땅이 되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집이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쉽게 떠날 수도 없었죠. 서울에서 내려온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낯선 부산, 대구, 마산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막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판잣집을 짓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집을 마련했다. 빈손으로 내려왔지만 부지런함과 끈기로 다시 삶의 기반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 해서 돈을 벌고 조금씩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부산에 정착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대개 산비탈이나 강변 등 다른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곳이었다. 경사가 가파르고 물이 자주 나고 교통이 불편한 곳들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훗날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부산의 감천동, 대구의 달성공원 근처, 마산의 창동 등은 모두 피난민들이 개척한 땅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산골짜기 같은 곳이었어요. 길도 제대로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면서 점차 동네가 되었죠. 길도 내고 가게도 생기고. 지금은 번화한 동네가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감천동에 정착한 한 할머니의 회상이다. 피난민촌이 슬럼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된 것이다.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력과 근면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일궈낸 것들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했다. 행상을 하고 좌판을 벌이고 막노동을 했다. 여자들은 바느질품을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아이들까지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 일이 귀하고 천할 것이 어디 있나.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부두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야시장에서 군밤을 파르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고 온 가족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할아버지의 기억이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만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은 굶어도 아이들 학용품만은 사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교육열이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비를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이들만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한 달 학비가 쌀 한 대 값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당시 중학교를 다녔던 한 할아버지의 감사한 기억이다. 학교 용품을 사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도 아껴 써야 했다. 연필이 짧아지면 나무 토막에 끼워서 끝까지 썼고 공책은 앞뒤로 다 써야 했다. 지우개가 없으면 빵 부스러기로 지웠고 자가 없으면 나무 막대기에 눈금을 그어서 사용했다.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끝까지 다 써야 했어요. 짧아지면 나무에 끼워서 쓰고 정말 작아지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썼어요. 지금 아이들이 연필을 함부로 버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당시 학생이었던 한 할머니의 말이다. 교과서도 구하기 어려웠다. 새 책을 살 수 없어서 선배들이 쓰던 책을 물려받거나 여러 명이 함께 사서 돌려가며 봤다. 책에 낙서나 메모가 가득해도 소중히 여겼다. 오히려 선배들의 필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연대감이 생겨났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도왔다. 향후회를 만들고 개를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으로 서로의 등이 되어주었다. 이는 훗날 한국 사회의 강한 결속력의 바탕이 되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향후회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좋은 일자리 정보도 나누고 누가 어려우면 모두가 도와주고 정말 가족 같았어요. 함경도 출신들이 만든 향후회에 참가했던 한 할아버지의 회상이다. 이런 향후회나 동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생명 공동체였다. 일자리 정보를 나누고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이들 교육비도 함께 마련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도 서로 도왔다. 계모임도 활발했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모아서 돌아가며 목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들 학비를 냈다.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만으로 운영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되었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했다. 고향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조상들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은 특히 이런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휴전선이 확정되면서 고향은 점점 더 먼 곳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1년만 참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3년, 5년. 이제는 평생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통일이 되면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무덤에 절이라도 한 번 올리고. 함경도 출신 한 할아버지의 애절한 소망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난민들도 점차 정착했다. 자녀들은 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현지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했다. 2세, 3세가 태어나면서 그들에게는 피난 온 곳이 진짜 고향이 되었다. 부모들의 고향 이야기는 전설처럼 들려왔지만 아이들에게는 태어난 곳이 진짜 고향이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가끔 할아버지 고향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해하긴 하지만 실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뿌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해주죠. 함경도에서 내려와 부산에 정착한 한 할머니의 말이다. 그러나 1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했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리움을 달랬다. 함경도 명태, 평안도 냉면, 황해도 해주냉면 등은 이들이 고향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설날이 되면 꼭 함경도식 떡국을 만들어 먹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이는데 고향에서는 만두 같은 걸 넣어서 끓였거든요. 맛은 비슷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났어요. 함경도 출신 한 할머니의 기억이다. 이런 음식 문화는 자연스럽게 현지 문화와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산에서는 북한식 음식을 파는 집들이 생겨났고
현지 사람들도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게 되었다. 문화적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종교도 중요한 위로가 되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였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당시 교회에 다녔던 한 할머니의 증언이다.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간단한 감기나 설사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큰 병이 되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했다. 아이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찬 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미음을 끓여 먹이고 그렇게 버텼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안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했었죠. 당시 어머니였던 한 할머니의 걱정 어린 기억이다. 그래도 서로 돕는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약간의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돌봐주고 민간요법을 아는 할머니들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어도 마음만큼은 위로가 되었다. 문화생활도 스스로 만들어갔다. 라디오 하나로 온 동네가 모여서 음악을 듣고 연속방송극을 들었다. 때로는 누군가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어려운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저녁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랑가 아리랑 같은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불렀죠. 그때만큼은 피난민이라는 생각도 있고 행복했어요. 당시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억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놀이를 스스로 찾아냈다. 깡통으로 축구공을 만들고 종이로 딱지를 만들고 돌멩이로 비석치기를 했다. 무엇이든 놀잇감이 될 수 있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난을 이겨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난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불굴의 의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인간 승리의 이야기였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사람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 고향은 잃었지만 새로운 터전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피난민들의 절박함과 간절함, 교육에 대한 열애, 근면성실함이 훗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특히 이들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만은 가르치려 했던 간절함, 가난에도 책만은 사주려 했던 마음가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교육 수준을 만들어냈다. 공부가 유일한 출구였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당시 학생이었던 한 할아버지의 분석이다. 근면성실함도 이때 몸에 밴 것이었다. 게으름을 부릴 여유가 없었던 시절,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부지런히 살았다. 이런 정신이 후세에게 이어져서 한국인의 특징이 되었다. 상부상조의 정신도 이때 형성되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도우며 살았던 경험이 한국 사회의 끈끈한 인정을 만들어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잘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뿌리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창업 정신도 이때 길러졌다. 남이 시켜주는 일만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런 경험이 훗날 한국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불굴의 정신력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정신력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이다. 우리가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아이들, 손자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를 경험한 한 할아버지의 당당한 말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그때 피난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집을 잃고도 가족을 잃고도 고향을 잃고도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그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며 서로를 격려했던 그들. 맨손으로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낸 그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그들의 눈물과 땀 위에 세워졌다. 지하철과 고속도로, 고층 빌딩과 아파트, 학교와 병원, 공장과 회사. 이 모든 것들이 피난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민주주의가 꽃피운 것도, K-팝과 드라마가 세계를 열광시키는 것도 모두 그때 그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 위에서 우리는 마음껏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터전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학문에 목말라 했던 그 간절함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시절에 살았다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들의 교육을 우선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풍요가 과연 누구의 희생 덕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따뜻한 집에서 풍성한 밥상을 받으며 사는 것,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기억하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눈물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발걸음이었던 그 길을.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의지를. 서로를 품고 나아갔던 그 사랑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희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정신. 그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초석이 되었다. 그 길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 소중히 이 땅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눈물에 보답하는 길이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것,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것.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 눈물의 길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의 길로 이어지는 그 긴 여정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한국 전쟁 피난민들의 이야기이다. 절망에서 희망을, 절벽에서 다리를,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웃음이 되었고, 그들이 내디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길이 되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더욱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